리틀 도서관 책 먹방 책 맛보기. 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잘하니까요. 저는 세상의 현재 흐름을 읽기 위해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간혹 챙겨 읽으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베스트셀러와 멀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에서 고상한 가치를 발견해서가 아닙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시류를 제대로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류에 휘둘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소신을 갖는 주체적 행위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세상과 어우러져 흘러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속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류를 조금이라도 알면 그들과 더불어 유머, 지혜 그리고 통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그들과 함께 우아하게 적응하고 차분하게 저항하면서 생계를 꾀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책 맛보기 할 책은 조메노스키의 킹 세종, 더 그레이트입니다. 요즘 들어 세종에 대한 평가가 분분했던 터라 이 책은 어떤 관점에서 세종을 바라봤을지 궁금했습니다.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듯이 세종에 대한 평가도 시류 따라 만들기 나름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속에서 현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세종을 왜, 무엇 때문에 소환했는지 무척 궁금해하며 책을 펼쳤습니다. 조선의 세종은 동맹관계 재정립을 요망하는 시점에 놓인 중국이 불러오기에 안성맞춤인 인물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숭상에 맞지 않는 세종대왕이 우리 중국을 예전에는 이렇게 대우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과시하는 듯한 대목을 책에서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담담하게 읽기에는 껄끄러운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참담한 기분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옮겨보겠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세종에게 말했다. 조선을 신하의 나라로 둔다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조공을 받는 제국의 입장에서야 물론 좋은 일이지만 수천 리를 오가야 하는 사신의 입장에서는 고단함이 쌓이고 힘이 드니까요. 세종이 사신에게 말했다. 마득한 하늘 끝에 있는 태양의 빛이 대지 구석구석을 비추듯 먼 곳에 계신 황제의 마음은 이 조선 땅을 낱낱이 비추고 있어. 하늘의 태양이 하나뿐이듯 천하의 황제는 한 분뿐이고 그러므로 황제의 은혜는 곧 태양의 은혜와 다를 바 없어. 과인은 이 자리에 앉아서도 태양의 은혜를 느낄 수 있듯 이 자리에 앉아서도 황제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 그러니 거리에 멀고 가까움이 어찌 문제가 되겠어. 어렸을 적에 배웠던 역사와 나이가 들어서 접하게 된 역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역사는 만들어지고 변한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게 되니까 저절로 알게 되더군요. 이는 역사 시험이 있다면 세상 시류에 따라 정답이 달라진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더 진짜 역사일까는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진실한 역사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뿐일 테니까요. 더더욱 정치 지도자 세종의 진 면목을 파악하거나 평가하기는 절대 단순한 일이 아닐 듯합니다. 킹세종이라는 이 책은 역사 판타지 장편 소설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이번 책 맛보기도 판타지 감상이라는 사실을 미리 밝힙니다. 이 판타지 소설은 세계의 흐름을 바꿔가는데 일조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책은 한글판과 영문판이 동시 출간되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역사의 물꼬를 바꾸고자 하는 무리들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동시 출간이 미션 수행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합니다. 이번 책 맛보기는 판타지적 가볍고 즐거운 감상이라는 사실을 꼭 상기해야 합니다. 거의 20년 동안 한결같이 구독해왔던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간지가 올해 들어 필진과 내용에서 확 달라졌습니다. 와, 이 소소한 월간지까지 힘이 뻗치고 있구나를 직감했습니다. 여기까지 힘이 미치고 있다면 이미 그 힘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은 단계에 접어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이번에 책 맛보기 하는 판타지 소설은 세종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위대한 중국, 겸손한 한국, 미약한 일본을 그 줄거리에다가 곁들이고 있습니다. 조선 궁궐의 모든 것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을 정도로 낮은 듯했다. 궁궐에는 높은 층이 거의 없었다. 모든 것은 놀라우리만 치닫고 겸손했다. 북경에 있는 자금성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궁전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자금성과 비교하면 다른 나라의 궁전들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성의 규모는 너무도 광대하여 웬만한 소국의 수도보다 더 크다. 공작새를 연상케 하는 황제의 의복. 누가 봐도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이 분명한 명나라 황실의 복식과 조선 왕실의 복식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명나라 황제에 비하면 조선 왕의 의복은 지나칠 만큼 겸손해 보였다. 어린 소년 황제는 조선으로 보낼 서신을 쓰는 중이었다. 환관이 어린아이를 달래듯 황제에게 말했다. 폐하는 만세를 누리시는 황제로 조선국의 수호자이십니다. 약간 깔보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옵니다. 하늘의 아들 황제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세종의 이름을 빌어 중국 브랜드 가치를 교묘하게 띄우는 이 책 저자의 국적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입니다. 이럴 때 엽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엽기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엽기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는 사실에 저조차도 놀랍습니다. 엽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선이 될지 악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악이 되겠죠. 상황 맥락이 악을 만들고 선을 만들겠죠. 아무튼 물신을 숭배하는 자본주의와 자유를 신봉하는 민주주의가 중국 제국의 굴기에 다분히 기여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저자는 SF 드라마 스타트렉 시리즈 지필에 참여했습니다. 역사공포 시리즈 및 공상과학 시리즈의 작가 겸 프로듀스도 역임했습니다. 현재 대체 역사 드라마 제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역사란 역사적 사실에 만약이라는 시나리오를 대입하여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저자의 이력에서 보여주는 SF, 역사, 공포, 공상, 대체 같은 단어들이 어쩐지 미션 수행의 적임자라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정치는 음모와 공작의 예술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 예술 창조를 위해 2020년 현재 대략 600년 전의 세종을 소환합니다. 책의 223쪽에는 세종시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세종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소설에서 뜬금없이 현재까지도 라는 말을 덧붙이는 오류를 범합니다. 세종시대와 현재가 다르지 않음을 실수로서 입증하고 맙니다. 만약 영문판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퍼져나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위상은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상상되어질까 싶으니 심기가 마냥 편하지는 않습니다. 킹세종을 그리는 이 판타지 소설에서는 조공을 바치는 속고 조선에 대한 정황을 세뇌시키듯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인물인 세종이 중국에 납작하게 엎드린 모습을 똑똑히 보란 듯이 말입니다. 명나라 사신은 세종이 앉아야 할 옥자에 두루마리를 올려놓았다. 세종은 그 두루마리 앞에 주군의 명을 기다리는 신하처럼 서 있었다. 그것은 일국의 왕으로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언제나 그랬듯 침착하게 그 일을 해내고 있었다. 위대한 명나라 황제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 세종은 바닥에 엎드렸다. 왕후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한다는 말이 나오자 눈시울을 붉히는 신하들도 있었다. 소국의 아픔을 대국에서 알아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얼마든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이니 명나라에 사신다는 최고의 접대를 받아야 했다. 마치 막내 동생이 형을 존경해야 하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해야 하는 것처럼 명나라를 섬겨야 하는 것이 조선의 처지였다. 명나라 사신다는 황제를 대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황제와 같은 격식을 차려야 했다. 가장 귀하고 좋은 대접을 받은 사신들은 무리한 어조로 요구했다. 조선에서 가장 좋은 군마 만필을 바치라고. 그 말이 세종과 신하들에게는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조선은 물자를 운반하는 말과 마차까지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군마 만필과 함께 사라지게 될 기병은 조선의 군사력을 저하시킬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락했다. 훈민정음은 바른 소리를 백성에게 가르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리를 글로 나타낼 수 있는 표음 문자입니다. 그래서 표의 문자인 한자보다 배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중국말을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중국말 배우기도 쉬워집니다. 우리들이 알다시피 훈민정음 서문의 첫 부분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말과 달라입니다. 훈민정음은 중국과의 소통을 편하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변해주는 내용이 킹세종 이 책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리와 글자의 자연스러운 일치는 이 문자 체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점이었다. 표현 불가능한 소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훈민정음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었다. 당시 조선의 동맹국 중국에게 훈민정음은 해롭기보다는 이로웠을 듯합니다. 소설은 명나라의 어린 황제가 조선의 정의의 병사 10만 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는 대목에서 이러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짐은 조선의 왕이 새롭게 만든 문자를 접하게 되었다. 짐은 조선의 왕이 계획한 일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 명나라와 조선은 앞으로도 아비와 자식처럼 군주와 신하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세종은 훈민정음으로써 가문의 권력을 존속시키는 기틀을 튼실하게 마련합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조선이 망할 때까지 한자는 고급 언어, 훈민정음은 하급 언어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훈민정음이 조선시대가 끝날 때까지 내내 언어 이분화에 따른 계급 이분화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세종의 훈민정음을 호평으로만 일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킹세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유교 사상이 팽배했던 조선에서 정식 문자로 채택되지 못했으며 공적인 문서에 사용되는 것도 금해졌다. 하지만 소멸되지 않고 여성 문인과 승려와 일반 백성 사이에서 문자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며 수세기 동안 보존되었다가 20세기에 이르러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정식 문자가 되었다. 조선에서 이제껏 통용되어 온 한자는 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높은 벽이었다. 그녀들은 한자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허락받지 못했고 궁궐 안에 사는 후궁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남자 그 중에서도 양반에게만 허락된 한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훈민정음은 단지 새롭고 특이하기만 한 발명품이 아니었다. 여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 허물어지는 환상이었고 마법이었다. 훈민정음은 조선 전체 백성이 공유하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반쪽짜리 문자였습니다. 훈민정음은 한자 독해가 가능하지 않은 여자들에게만 환영받는 문자였다는 말을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들에게 한자의 벽까지 허물 수 있는 기회가 당시에 주어졌다면 아마 조선 땅에는 마법 이상의 개벽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저의 높아심은 한자 계층과 한글 계층의 이분화가 조선시대가 아닌 대한민국의 현재에 되살아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자 계층 중국과 한글 계층 대한민국의 이분화가 동맹관계 내에서 상하관계로 구축될 것을 염려합니다. 예전의 세종시대,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견제했으면 합니다. 이번 책 맛보기는 판타지 소설에 대한 저의 지나친 판타지 감상일 뿐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쉬운 언어는 깊은 사색을 원천봉쇄합니다. 쉬운 언어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세계 안에서만 놀게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지배계층이 만든 공적인 문서나 고급 정보를 해독할 수 없게 됩니다. 한자를 아는 지배계층만 공유하는 지식에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책 맛보기 작업을 하는 현재 2020년 11월 3일 19시 18분 시각에 뜬 경향신문 기사를 전합니다. 한자는 세종 때 버렸어요. 라는 제목의 서두가 눈에 번쩍 들어옵니다. 국제사회에 한글을 처음으로 소개한 서양인 헐버트가 1891년 고종 때 쓴 순한글 세계지리서 3인필지에 대해 다루는 기사입니다. 3인필지는 선비와 백성이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사는 헐버트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한자대신 한글도 쓰면 선비와 백성 남자와 여자 누구나 널리 보고 쉽게 알 수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도리어 한글을 없이 여기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조선말과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어리석은 애국인이지만 북어를 읽고 특별히 한글로 세계 각국 지리와 풍속을 대강 기록하려 한다. 그런데 이 3인필지가 4년 뒤에 한문으로 번역되었다. 외국의 정보에 목말랐던 한문에 익숙한 지식인층이 원했기 때문이다. 3인필지는 조선 상류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헐버트는 한국에 온 지 불과 4일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과 사랑에 빠졌다. 그렇지만 한국에 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조선인들이 얼마나 한글을 경시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 그는 조선인의 폐부를 찌르는 한마디를 던지며 아쉬워했다. 조선이 한글 창제 직후부터 한자를 던지고 한글을 받아들였다면 조선에게는 무한한 축복이었을 것이다. 늦지 않았다. 어무를 고치는데 너무 늦다는 이야기는 성립될 수 없다. 이제야도 한글을 써야 한국인이 라틴어를 버린 것처럼 조선인들도 결국 한자를 버리리라 믿는다. 헐버트는 우리에게 복잡한 한자를 버리고 쉬운 한글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압니다. 한글이 디지털 세상에 최적화될 수 있는 문자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 딜레마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쉬운 문자에 갇히게 되면 쉬운 것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한자 계층과 언문 계층으로 갈라놓았습니다. 한자 계층은 언문 읽기 쓰기가 가능하지만
언문계층은 한자 읽기 쓰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쉽고 단순한 글의 가치도 물론 큽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독서 진면목 세계의 입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는 사고를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합니다. 이 사실을 총명한 세종이 몰랐을 리 없을 듯합니다. 한자 계층은 왕권 강화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한글 계층은 휘둘리기 십상입니다. 홍길동전, 박시전, 춘향전 등 한글로만 된 소설만 읽는 계층에게 충효사상이나 정조관념과 같은 사고를 주입하는 것은 따름당상입니다. 실천이나 행동으로 선동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배계층이 원하는 지배는 한결 수월해집니다. 회유하기도 쉽습니다. 이 소설은 대중의 구미에 맞는 판타지 영화의 시나리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짤막짤막한 장면을 바꿔가며 전개되는 사극 같은 느낌이 드는 쉬운 소설입니다. 이 책이 이 세계의 다수를 얼마나 어떻게 언제까지 휘두를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면 소설보다 훨씬 쉽게 세계의 다수를 공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책 맛보기는 저의 판타지 감상임을 꼭 상기해주면 덜 부끄럽겠습니다. 책 맛보기를 횡설수설 진행하는 레네, 조지 오웰의 1984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이 책들로 책 맛보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황진이었습니다.